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작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2천만 조회수를 돌파하고 수천 명의 일본 여성들이 울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2살 일본 주부가 한국 재래시장에서 찍은 영상 하나. 그 안에는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는 할머니의 투박한 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왜 일본 전역이 눈물바다가 됐을까요? 왜 이 영상을 본 중년 여성들이 펑펑 울면서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0해 동안 남편과 대화 한 번 없이 외롭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딸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던 완고한 여성이에요. 한국이 싫어서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편견 때문에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기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한국의 재래시장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요. 일본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살아 숨쉬는 그 따뜻한 것을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내리마구에 사는 62살 야마모토 사토미입니다. 직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40해 가까이 가정주부로 살아왔죠. 남편 게니치는 대기업 격리부에서 정년퇴직한 뒤로 매일 서재에 틀어박혀 지냅니다. 우리 부부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솔직히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조차 아득하기만 합니다. 일본의 노후는 평온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의 실체가 사실은 공허함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하고 남편은 아침 신문을 펼쳐들고 고개 한번 들지 않습니다. 정성껏 밥을 차려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저녁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죠.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만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외로움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진짜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훨씬 더 깊고 쓰라리거든요. 저는 40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집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동네 마트 계산원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민망하게 느껴지는 나라. 남에게 폐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는 메이와쿠 문화가 우리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고독사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노인들 이야기를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저를 발견해줄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새벽녘에 홀로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62년을 살았는데 제 장례식에 올 사람이 누가 있을지 손에 꼽아봐도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딸 유키코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유키코가 저를 배신했어요. 아니, 배신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유키코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펄쩍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한국은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나라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해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관심 자체가 없었죠.
K-팝이 어쩌고 한식이 어쩌고 하는 얘기가 들려와도 그저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유키코가 한국으로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이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단 말이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유키코의 약혼자 민준이라는 청년을 만나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줘도 외면했고 영상통화를 연결해줘도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배신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유키코는 울면서 한국으로 떠났고 그 뒤로 우리 모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영상통화를 하는 게 전부가 됐죠. 명절에도 서로 어색하게 안부만 묻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유키코의 얼굴이 점점 환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볼살도 오르고 웃음소리도 맑아졌어요. 한국 생활이 정말로 행복한 거였죠. 그게 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함과 시기심과 서운함이 뒤엉켜서 제 마음을 갉아먹었거든요. 딸이 행복한데 왜 기쁘지가 않은 건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전 유키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된다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먼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손주가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게 될 거라는 생각에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유키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한번 한국에 와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한국 같은 데는 관심도 없고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섭다고 핑계를 댔죠. 하지만 유키코는 끈질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전화가 왔고 매번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울의 맛있는 음식들, 생각보다 친절한 시댁 식구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를요. 어느 날 밤 유키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살림집에 와본 적이 없다고요. 손주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아직도 딸의 행복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게니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키코네 한번 같이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자기는 한국 같은 데 갈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다고요. 40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딸 내 집에 같이 가자는 말에도 이런 반응이라니. 저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람과 왜 결혼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4박 5일 일정이었어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저 아래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내가 도대체 왜 이 먼 길을 가고 있는지. 한국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유키코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더 크게, 더 절박하게 들려왔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온몸이 잔뜩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무질서하다던 그 나라에 마침내 발을 딛는다는 생각에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버렸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일본 나리타 공항의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유키코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뱃속이 불룩하게 솟아오른 딸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년 만에 껴안는 딸의 체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유키코는 연신 고맙다고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속삭였죠.
그 순간만큼은 3년간 쌓였던 모든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의 경계심은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차들이 요란하게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거리를 활보했거든요. 오토바이가 인도 위로 싱싱 달리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바로 시어머니가 평생 말씀하시던 그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양손으로 꽉 움켜쥔 채 차창 밖 낯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생경하고 소란스러운 땅에서 나흘을 버텨야 한다니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유키코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사위 민준 씨가 현관에서 깍듯이 인사를 했는데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3년 전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청년도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어찌나 불편하던지 젓가락질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나흘이 제 62년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그리고 어느 허름한 재래시장에서 우연히 찍은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일본 열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키코네 아파트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시끄럽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폐지를 수거하는 트럭 소리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도쿄에서는 아침 8시 전에 소음을 내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키코가 아침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한국식 밥상이었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젓갈이며 작은 접시들이 가득 늘어서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칫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담겨 나오는데 이건 뭔가 너무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일감이 없달까요? 게다가 김치에서 나는 강한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밥 몇 숟갈만 겨우 떠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유키코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사위 민준 씨가 출근하고 나서 유키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까 하는데 어떠시냐고요. 저는 속으로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왔으니 한번 둘러보자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유키코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그 밝은 표정에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연신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걸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기본 예의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휙 지나쳐버렸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저는 속으로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과할 줄 모른다고요. 도쿄에서였다면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스미마셍을 연발했을 텐데 말이죠. 지하철에 올라탔을 때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버젓이 노약자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게임까지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는 유키코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요. 유키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노인이 타면 그때 비켜주는 거라고 미리 비워두는 문화가 아니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칙이란 게 왜 존재하는 건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유키코가 쇼핑 거리를 구경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거리에 나서자마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사방에서 호객 행위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거든요. 화장품 가게 직원들이 길을 막아서며 샘플을 내밀고 음식점에서는 커다란 메뉴판을 들이밀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 절대로 말을 걸지 않는데 여기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일단 말부터 거는 시기였죠. 저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마다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게 됐죠. 유키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소란스러움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사람들 웃음소리, 호객소리, 차소리, 음악소리가 뒤섞여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유키코가 맛있다며 강력 추천한 칼국수 집이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 아주머니들의 대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릴 지경이었죠. 아들 자랑에 며느리 흉의 손주 이야기까지요. 웃음소리는 또 얼마나 호탕한지요. 일본 식당의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에 익숙한 저로서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칼국수가 나왔는데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본 우동의 2~3배는 넉넉히 되어 보였어요. 게다가 김치와 깍두기가 셀프로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퍼주면 가게가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왠지 모를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맞게 제공하는 일본식이 더 합리적이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스쳤죠. 이건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 여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케이크를 시켜놓고 사진을 수십 장씩 찍어대면서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일본 카페에서는 대화도 속삭이듯 하는데 여기는 마치 학교 급식실 같았어요. 저는 커피를 반도 마시지 못하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유키코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유키코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 위로 싱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유키코가 황급히 저를 붙잡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라고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걷는 곳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무법천지가 용납되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와서 저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유키코에게 피곤하다고 좀 쉬겠다고 했죠. 사실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충격들을 천천히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다고요. 한국은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예의가 없는 나라라고요. 딸이 왜 이런 곳에서 살겠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역시 아니라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요. 남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그 적막함이 오히려 익숙해서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도쿄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는 꿈이었어요. 텅 빈 식탁,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지는 거실. 꿈속에서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시끄러움이 싫은 건지 아니면 일본의 고요함이 무서운 건지 헷갈렸거든요.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의 밤은 일본보다 더 어둡고 더 습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남은 사흘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차라리 일정을 앞당겨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유키코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딸에게 오늘 일정을 취소하자고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장 같은 데는 더 시끄럽고 복잡할 게 뻔하니까요. 사람들 북적거리는 곳에서 또 치이느니 차라리 아파트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묘합니다. 제 계획대로는 절대 흘러가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 유키코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가겠다고요. 어머니가 분명 좋아하실 거라면서요. 저는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딸의 설레는 표정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뱃속의 손주를 위해서라도 유키코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키코가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그곳은 명동이나 강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시장 입구에 서는 순간 저는 그만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천막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갔거든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생선 사세요. 과일 싸게 드려요. 떡 한번 드셔보세요. 일본의 정갈하고 조용한 슈퍼마켓에 익숙한 저로서는 그야말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유키코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자고 분명 재미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재미보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발이라도 밟히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앞으로 끌어안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딸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갔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걷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갈수록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생선 비린내, 고기 굽는 냄새, 마늘향, 참기름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일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강렬하고 복잡한 향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환기가 안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바닥에는 물기가 질척거렸고 과일 상자들이 통로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질서정연한 상점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키코가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 서더니 사과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발 뒤에서 멀뚱히 서 있었죠. 그때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맛 한번 보시라면서 손에 덥석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식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어쩔 줄 몰라 멀뚱히 서 있는데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먹어봐요. 올해 귤 진짜 달아요. 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얼떨결에 귤 껍질을 까서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달았어요. 새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기분이 묘하게 좋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습니다. 사라는 말도 얼마라는 말도 없이요. 그냥 순수하게 맛보라고 준 거였습니다. 유키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라고요. 인심이라고요. 저는 손에 들린 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몰랐어요. 공짜로 뭔가를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에 정확한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 가격만큼만 주고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런 느슨함이 불편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시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반찬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이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온갖 반찬들이 알록달록 담겨 있었죠. 김치, 젓갈, 나물, 조림, 볶음. 색색깔의 반찬들이 눈을 현혹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늦추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봤어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반찬을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문화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콩자반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일본의 쿠로마메와 비슷해 보였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맛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게 앞으로 다가갔어요. 주인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머리는 뒤로 묶어 올렸고 앞치마에는 반찬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첫인상은 무뚝뚝하고 까칠해 보였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어요. 유키코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콩자반 맛있어요. 한번 사봐요. 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영 불편했거든요.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일본 상인들의 정중하고 친절한 미소에 익숙한 저로서는 이런 무뚝뚝한 표정이 거부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유키코의 기대 어린 눈빛에 마지못해 콩자반 한 통을 집어들었어요. 3,000원이라고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제 손에 들린 검정 비닐봉지를 휙 가져가시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옆에 놓인 멸치볶음을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제 봉지 안에 툭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거 안 시켰는데요? 라고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죠. 돈을 더 내야 하나 싶어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무뚝뚝해 보였던 얼굴에 어딘가 따스한 기운이 깊이 서려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혼자 먹어? 라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딸과 함께 온 거지만 왠지 그 질문이 제 삶 전체를 날카롭게 꿰뚫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사실 평생을 혼자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도 밥은 늘 혼자 먹었고 대화도 혼자 중얼거렸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이거라도 더 먹어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이웃에게 반찬 나눠주듯이 자연스러웠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 멸치볶음을 집어넣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일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에게 공짜로 뭔가를 더 주다니요. 그것도 주문하지도 않은걸요. 이건 뭐지, 실수인가 아니면 무슨 상술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키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엄마라고요. 저는 멍하니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죠. 봉지가 묵직했습니다. 3,000원어치 콩자반에 덤으로 받은 멸치볶음까지. 손에 쥔 봉지의 무게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눌렀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 저는 연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가 인파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 투박한 손과 무뚝뚝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 짧디 짧은 순간이 마음에 너무도 깊이 각인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검정 봉지를 꼭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키코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인상 깊으셨어요?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할머니의 그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이거라도 더 먹어.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일본에서 62년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고 이웃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척했죠. 그런데 오늘 난생 처음 보는 한국 할머니가 저에게 밥 걱정을 해준 겁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15초짜리 짧은 영상. 검정 봉지와 할머니의 손을 담은 투박한 영상이었어요. 저는 그걸 올리면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일본 여성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하기만 한 아침인데 오늘은 진동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올린 15초짜리 영상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착각이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댓글창을 스크롤했어요. 일본어로 된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라는 댓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저기 있네요. 라는 댓글도 있었죠. 일본의 친절은 매뉴얼이지만 한국의 친절은 진심이군요. 라는 글에는 좋아요가 수천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공감한다는 답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시장에서 반찬을 샀을 뿐인데 할머니가 덤으로 멸치볶음을 넣어주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걸까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댓글들 속에 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일본 여성들의 절절한 이야기가요. 저는 고독사가 두렵습니다. 라고 쓴 분이 계셨어요. 남편과 20년째 대화다운 대화가 없습니다. 라는 분도 있었죠.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조용한 노후 뒤에 숨겨진 처절한 외로움이 댓글창 가득 쏟아지고 있었어요. 유키코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키코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영상 보셨어요? 지금 일본 트위터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래요. 라고 말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15초짜리 투박하고 흔들리는 영상 하나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니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20만, 30만, 50만. 점심때가 되자 100만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고 야후 재팬 뉴스에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재래시장에서 울음 터진 일본 주부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유키코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동네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영상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유키코가 사는 동네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다정하게 모여 있었죠. 골목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고 고양이들이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앞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유키코가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담장 너머로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시어머니 오셨구나. 일본에서 오셨다며?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죠. 잠시 후 할머니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안에는 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냐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에 봉지를 억지로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먼 데서 오셨는데 뭐라도 드려야지요. 우리 유키코가 참 효도하네.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뜸 귤을 주다니요. 유키코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이웃끼리 뭐든 나눠 먹는 문화라고요. 저는 손에 들린 귤 봉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무거웠어요. 어제의 검정 봉지처럼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최고의 미덕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게 미덕인 것 같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유키코가 우유를 사야 한다고 해서요. 작은 슈퍼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어머, 유키코 씨 시어머니시구나.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어눌한 한국어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과자 봉지를 하나 집어들더니 제 장바구니에 슬쩍 넣어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또 사양하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어요. 에이, 멀리서 오셨는데 이 정도는요? 라면서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뒤에서 소리치셨습니다. 또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세요. 라고요. 저는 슈퍼를 나와 골목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에는 귤 봉지와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하루 사이에 받은 공짜 선물만 3개였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멸치볶음, 앞집 할머니의 귤, 슈퍼 아주머니의 과자. 일본에서 6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한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나라인 걸까요? 저녁이 되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30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은 이미 10,00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검정 봉지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 댓글에 수백 개의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라는 답글들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키코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어요. 김치찌개와 나물, 그리고 시장에서 산 콩자반과 덤으로 받은 멸치볶음이 올라와 있었죠. 저는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이거라도 더 먹어 라던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위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어머니,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마늘 냄새가 싫었는데
지금은 그 냄새조차 정겹게 느껴졌거든요.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낀 이 감정을 수백만 명의 일본 여성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외로웠고 모두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할머니의 투박한 손에서 건네받은 그 검정. 봉지가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단비처럼 촉촉히 스며들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렸어요. 도쿄와는 다른 어딘가 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3년 전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키코는 이 따뜻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유키코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일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시장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요.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 뵙고 싶다고요. 유키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어요. 할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벌써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유키코에게 빨리 준비하자고 재촉했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인 건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요. 저도 제가 낯설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이 싫다고 투덜대던 사람이 맞나 싶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시끄럽고 무질서하게만 느껴졌던 그 풍경이 오늘은 왠지 활기차고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제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온갖 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골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유키코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반찬 골목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됐어요. 할머니의 가게가 저 앞에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할머니가 가게 앞 낮은 의자에 앉아 계셨거든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반찬 통들을 정리하고 계셨죠. 앞치마에는 어제처럼 얼룩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어 올리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무뚝뚝함은 불친절이 아니라 그냥 표현 방식이었다는 걸요.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손짓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제 그 일본 아주머니 맞지? 다시 왔네.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밥은 잘 먹었어? 멸치볶음 맛있었어? 입에 맞았어? 라고요. 저는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네, 아주 맛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대답했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옆에 놓인 간이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앉아, 다리 아프잖아, 서 있지 말고 라고 하셨죠. 저는 얼떨결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수십 년간 반찬을 만지고 장사를 해온 손이었죠.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왔어? 남편은 안 왔고? 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관심이 없어서 안 왔다고요. 혼자 왔다고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도 그랬어 라고요. 관심 없다, 필요 없다, 귀찮다 그 말밖에 몰랐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촉촉하게 어려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다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려줘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요. 5년 전에 영감이 먼저 갔는데 그때서야 서운한 게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왜 진작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을까? 왜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다고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와 너무 똑같았거든요.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대화가 없는 남편.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쓸쓸한 식탁. 할머니와 저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국경을 넘어 외로움은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베풀면서 살기로 했어 라고요. 영감한테 평생 못 받은 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서 살기로 했다고요.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하나씩 더 챙겨주게 됐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왜 처음 보는 저에게 멸치볶음을 덤으로 넣어주셨는지를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주는 행위를 통해 받지 못한 사랑을 스스로 채워가고 계셨던 거죠. 그 깨달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이렇게 펑펑 운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어, 울어, 실컷 울어 라고요. 눈물은 마음의 빨래라고 울고 나면 개운해진다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키코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유키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엄마 두셨네.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오신 거 보면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요. 3년 전 딸 결혼식에도 안 갔다고요. 한국이 싫어서 딸의 행복을 외면했다고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있잖아 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요. 지금이라도 왔으니 됐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었어요. 3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왔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어요. 딸이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고. 사위는 어때? 라고 물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유키코가 행복해 보인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딸이 행복하면 그게 효도라고요. 할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반찬통에서 이것저것 꺼내 봉지에 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이미 어제 많이 받았어요. 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묵묵히 반찬을 담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또 검정 봉지였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 묵직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려고 하자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돈은 무슨 돈이야, 그냥 가져가 라고 하셨죠. 저는 안 된다고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다음에 올 때 또 사면 되지, 오늘은 그냥 가져가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또 와, 언제든 와,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남편도 데리고 와,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게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죠. 시장을 나서는 길, 저는 연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서서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유키코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좋으시죠?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은인 같다고요. 손에 들린 검정 봉지가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만큼 제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그만 소리를 질렀어요. 영상 조회수가 700만을 돌파해 있었거든요. 댓글은 2만 개를 훌쩍 넘었고 일본의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제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 재래시장, 검정 봉지, 일본 주부의 눈물이라는 키워드가 일본 열도 전역을 뒤덮고 있었어요. 야후 재팬 라인 뉴스, 니코니코 동화까지 모든 곳에서 제 영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키코가 황급히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일본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송국이라니요. 유키코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일본의 아침 와이드쇼 프로그램에서 제 영상을 다루고 싶다고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다고요.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62살 주부인 제가 전국 방송 뉴스에 나오다니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그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싫었다고요. 시끄럽고 무질서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시어머니에게서 평생 들어온 편견이 있었다고요.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을 때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 만큼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이거라도 더 먹어 라는 한마디가 62년 인생에서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고요. 남편과 40해를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고요. 그 말을 처음 보는 한국 할머니에게서 들었다고요. 인터뷰 중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나운서도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삼키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휴대폰이 더욱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친척들에게서, 심지어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옛 동창들에게서도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모두들 영상을 봤다고 깊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도 외롭다고, 나도 그런 따뜻함이 너무 그립다고 고백하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줄을 이었죠. 어떤 분은 영상을 보고 밤새 펑펑 울었다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했죠.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여러 대형 여행사에서 연락이 쏟아진 거예요. 한국 재래시장 투어 상품을 기획하고 싶다고요.
제가 갔던 그 시장, 그 할머니의 반찬 가게를 메인 코스에 넣고 싶다고요. 50대,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 투어를 만들겠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어느새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고작 나흘 만에 고작 15초짜리 영상 하나로요. 유키코와 함께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의 메인 뉴스에서 제 영상을 심층 분석하고 있었어요. 대학 교수와 사회학 전문가가 나와서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고독사 문제, 노인 고립 문제, 희박해진 인간관계 문제를 이 영상이 정면으로 건드렸다고요. 한국의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라고요. 우리가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 영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요. 전문가가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일본에서 1년에 3만 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다고요.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이웃과 교류가 전혀 없다고요. 그 숫자들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그 통계의 일부가 될 뻔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장에서 반찬을 샀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덤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걸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녁 무렵 영상 조회수가 드디어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트위터에서는 검정봉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걸 공유하는 운동이었죠.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줬다는 글, 모르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는 글,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했다는 글, 남편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했다는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유키코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본을 바꾸고 있어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라고요. 한국 할머니가 바꾼 거라고요. 그 투박한 손과 무뚝뚝한 말투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 바꾼 거라고요. 저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라고요. 카메라를 든 메신저일 뿐이라고요. 밤이 되어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짐을 싸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나흘 전만 해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이 따뜻한 나라를, 이 정이 넘치는 사람들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검정 봉지 2개를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반찬들이었어요. 이 반찬들을 도쿄에 가져가서 남편에게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키코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언제든 또 오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라고 말했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에 가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후회됐어요. 유키코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고 말했어요.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유키코도 제 등을 토닥이며 울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죠. 사위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아버지도 모시고 오세요. 저희가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에는 만나보지도 않고 반대했던 사위였어요. 지금 보니 눈이 맑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유키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흘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국을 싫어하던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딸의 결혼을 반대하던 사람이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됐죠.
사위를 외면하던 사람이 사위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됐어요. 이 모든 변화가 고작 나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검정 봉지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언제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 댓글에 수천 개의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가고 싶어요. 같이 가요. 꼭 가봐야겠어요. 라는 답글들이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외로움에 지쳐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목말라 있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의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수천 명의 일본 여성들이 같은 따뜻함을 찾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이야기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의 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1,500만을 돌파했고 일본의 모든 미디어에서 검정 봉지 신드롬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평범한 62살 주부에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어버렸어요. 길을 걷다가 알아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행 항공편이 연일 만석이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특히 50대, 60대 여성들의 한국 여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요. 기사에서는 제 영상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토미의 검정 봉지 투어라는 별명까지 붙었더군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올린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다니요. 대형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재래시장 투어 상품이 출시 일주일 만에 3,000명 예약이 가득 찼다고요. 모두 50대, 60대 여성들이었어요. 상품 이름도 검정 봉지의 온기를 찾아서였습니다. 제가 갔던 그 시장이 공식 코스에 포함되어 있었고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필수 방문 장소가 되었다고요. 매주 수백 명의 일본 여성들이 그 작은 가게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수천 명이 몰려가면 할머니가 힘드시지 않을까요? 작은 가게에서 그 많은 손님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유키코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유키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오히려 신이 나셨다고요. 일본에서 손님들이 오면 반찬을 더 많이 싸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큰 소리로 자랑하신다고요. 시장 다른 상인분들도 덩달아 바빠지셨다고요. 텔레비전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정을 찾아서 일본 주부들의 한국 여행이었어요. 카메라가 한국 재래시장을 찾은 일본 여성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서툰 한국어로 대화하고 덤으로 받은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분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마치 한 달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한 여성 한 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64살의 다나카 씨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요. 장례식에 온 사람이 겨우 5명 뿐이었다고요. 친척도 이웃도 친구도 없었다고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요. 다나카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 오니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준다고요. 어디서 왔냐고, 뭐 먹었냐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요. 덤도 챙겨준다고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요. 평생 외로웠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람 냄새를 맡았다고요. 그 인터뷰를 보는데 저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씨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였고 수천 명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일본 여성들이 앞다퉈 후기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덤 받았어요 라는 제목의 글들이 수천 개씩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은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샀는데 배를 덤으로 받았다고요. 어떤 분은 떡볶이를 먹었는데 튀김을 서비스로 받았다고요. 또 어떤 분은 길을 헤매다가 모르는 아주머니가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다고요. 그 하나하나가 모두 감동의 사연으로 공유됐어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주부들이 한국어 인기 문장 순위를 매긴 거예요.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에요. 더 드릴까요도 아니에요. 1위는 혼자 왔어? 였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감동적이라고요. 누군가 내 존재를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라고요. 저도 그 말에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으니까요. 소셜미디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여행을 가기 전에 다짐을 적는 거예요. 돌아가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겠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다. 부모님께 전화하겠다. 이런 다짐들이요. 한국에서 받은 정을 일본에서도 실천하겠다는 의미였죠. 검정 봉지 챌린지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먼저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2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얼굴도 제대로 몰랐던 분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사토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니 활짝 웃으셨어요. 저도 늘 인사드리고 싶었다고요. 이웃인데 말 한 번 못 건넸다고요. 우리는 그날 현관 앞에서 1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이웃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마트에서 계산원분과 눈을 마주치며 고맙습니다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더 친절해졌어요. 먼저 다가가니까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거였죠. 남편 게니치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날 저는 남편 앞에 가져온 반찬들을 내놓았어요. 검정 봉지에 담긴 멸치볶음과 콩자반을요. 남편이 젓가락을 들더니 멸치볶음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맛있네 라고요. 40해 만에 처음 듣는 음식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덤을 주셨던 일, 이웃들이 귤과 과자를 가져다 주셨던 일, 시장에서 울었던 일을요. 남편은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듣더니 나중에는 신문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가보고 싶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같은데 관심 없다던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요즘 저와 남편은 저녁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거나 텔레비전에서 뭘 봤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그 사소한 대화들이 40해 동안 없었던 거예요. 한국 할머니가 저에게 준 건 멸치볶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되찾게 해준 거였어요. 한국의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고요.
저도 이제 그 말을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려고 노력하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제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도쿄의 공기가 예전보다 훨씬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유키코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시장 상인 대표로 감사장을 받으셨다고요. 일본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요. 시장 전체 매출이 2배로 뛰었다고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평생 하던 대로 반찬 팔았을 뿐인데 무슨 상이냐고요. 그게 바로 할머니셨어요. 유키코가 전화로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일본 손님들이 왜 이렇게 고마워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남이 배고프면 밥 주고 혼자 오면 걱정해주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다음 달에 남편과 함께 한국에 갑니다. 유키코네 집도 방문하고 그 시장에도 다시 가볼 거예요. 할머니를 다시 만나 인사드리고 싶거든요. 남편에게도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40해 동안 닫혀있던 그 사람의 마음도 할머니의 정 앞에서는 녹아내릴지 모르니까요. 저처럼요. 3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도쿄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저는 남편 게니치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어요. 손을 잡고요. 40해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 모습이 보기 좋은가 봐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지난달 남편과 함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유키코네 집에서 일주일을 묵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어색해하더니 점점 한국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생각보다 좋은 나라라고 말하더군요. 3년 전 한국 같은데 관심 없다던 그 사람 맞나 싶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그 재래시장에 갔을 때요. 할머니가 남편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남편 데리고 왔네. 잘했어, 잘했어 라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에게 반찬을 가득 싸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누라 잘 챙겨, 좋은 사람이야, 고생 많이 했어 라고요. 남편이 그 말에 당황해하더니 갑자기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요. 40해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해줘서 고마웠다고요. 한 번도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해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이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됐어 라고요. 유키코가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녀예요. 이름은 유나, 한국어로 하나라는 뜻이래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대요. 저는 외할머니가 됐습니다. 유나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존재가 있구나 싶었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겠죠. 3년 전이었다면 슬펐을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기쁩니다. 이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 손녀가 얼마나 행복할지 알거든요. 유나가 태어난 날 할머니가 반찬을 한 보따리 들고 병원에 오셨어요. 산모가 잘 먹어야 젖이 잘 나온다면서요. 미역국 재료까지 챙겨오셨어요. 유키코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웃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요.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남의 일에도 자기 일처럼 나서는 게 당연한 나라구나.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혼자 장을 보러 가시면 같이 가드려요. 무거운 짐은 제가 들어요. 마트에서 힘들어 보이는 노인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와드려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거절당하기도 했어요.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들이 돌고 돌아 저에게 되돌아오더라고요. 얼마 전 있었던 일이에요. 비가 쏟아지는 날 저는 우산을 깜빡하고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뛰어오셨어요. 사토미 씨 우산 없으시죠? 같이 가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 넘게 얼굴도 몰랐던 분이 이제는 제가 비 맞을까봐 뛰어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영상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2천만을 넘었고 검정봉지라는 말은 이제 일본에서 따뜻한 이웃 사랑을 뜻하는 신조어가 됐어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검정봉지 운동을 한다고 해요.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자는 운동이에요. 고작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시작한 변화가 일본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 봤어요. 일본의 고독사 예방 운동에 검정봉지가 상징으로 쓰인다고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자, 혼자 사는 노인을 살피자,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린다, 이런 캠페인이에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한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일본 전역에 꽃을 피우고 있구나 하고요. 멸치볶음 한 줌이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외로운 채로 남편과 대화 없이 딸과 멀어진 채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고독사 통계의 한 숫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갔고 할머니를 만났고 검정 봉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한글을 조금씩 배워서요. 서툰 글씨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할머니, 저 사토미예요. 일본에서 왔던 아줌마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적었죠. 유키코가 전해줬는데 할머니가 그 편지를 가게 벽에 붙여놓으셨대요. 보물이라면서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한참 울었습니다. 요즘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닙니다. 일주일에 3번씩요. 손녀 유나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고 싶어서요. 외할머니가 한국말을 하면 유나가 더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이 나이에 한국어를 배우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서요. 라고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서재에 틀어박혔는데 요즘은 거실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올해 가을에 한국 단풍 보러 가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40해 만에 남편이 먼저 여행을 제안한 거예요. 검정 봉지의 마법이 남편의 마음까지 녹인 거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남편과 아침마다 대화를 나눠요. 오늘 뭐 할 거야?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요.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눠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들이요. 딸과 손녀를 만나러 한국에도 자주 가요. 이제 인천공항이 낯설지 않아요. 할머니도 정기적으로 찾아뵙습니다. 갈 때마다 일본에서 선물을 사가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일본 과자요. 할머니는 그런 거 안 사와도 된다고 그냥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반찬을 한 보따리 싸주시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시면서요. 그게 할머니의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의 시끄러움과 혼란 뒤에는 사실
세상을 치유하는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고 덤을 챙겨주는 그 문화가요. 일본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한국에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걸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재래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 할머니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누군가에게 검정 봉지가 되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내미는 손.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의 검정 봉지처럼 묵직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요. 혼자보다 함께가 더 좋다는 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한국의 재래시장에서요. 검정 봉지 안에서요. 할머니의 투박한 손에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15초짜리 영상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고 재래시장을 걷고 있고 검정 봉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들의 인생도 저처럼 바뀌겠죠. 그렇게 정은 퍼져나갑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것이 한국입니다. 화려한 케이팝도 멋진 드라마도 아니에요. 재래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덤을 챙겨주는 할머니의 손. 그게 바로 진짜 한국이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버린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남에게 관심 갖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한국에는 아직 이게 살아있어요. 시장 골목마다, 동네 슈퍼마다, 이웃집 문 앞마다요.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일본 여성들이 검정 봉지를 찾아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들이 찾은 건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쇼핑몰도 아니었어요.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정한 조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에요. 우리의 정이 세계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정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